내가 지금 이 주식을 팔아야 할지 더 사야 될지 판단 기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거를 개인이 직접 하면 힘드니까 제가 만든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2026년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내년에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 내후년에는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를 너무 이렇게 단기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 어떤 큰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실제로 실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거 보여? 네, 문에 달려있는 도어 클로저가 보이네요. 혹시 조절하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저희 집 현관문이에요. 근데 도어 클로저라는 게 문이 꽝 안 닫히게 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근데 문이 계속 꽝꽝 닫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게 도어 클로저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예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동영상을 켜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건데 저도 사실 이걸 해보면서 이게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도어 클로저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현관문이 너무 빨리 닫혀서 이거를 좀 조절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도어 클로저에는 속도 조절 나사가 있어요. 보통 두 개의 나사가 있는데 하나는 문이 처음 닫힐 때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하나는 거의 다 닫힐 때 속도를 조절해요. 조금씩 돌려보면서 원하는 속도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는데 각각 설명해 줄 수 좀 있어? 위에 있는 나사는 문이 처음 열리고 닫힐 때 전체적인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아래에 있는 나사는 문이 거의 다 닫히는 순간의 속도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위쪽 나사로 전체적인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보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빨리 닫힌다면 아래 나사도 살짝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도어 클로저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인터넷의 검색창에 도어 클로저 문제 해결법, 빨리 닫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또 블로그 글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나 도어 클로저를 해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정보를 습득하는 데만 최소 10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챗GPT가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처럼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도어 클로저를 인식을 하고 위에 있는 나사와 아래에 있는 나사를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게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필요하면 변기 수조를 열어두고 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혹시 변기 수조를 열어두신 것 같은데 지금 변기 문제를 고치고 계신가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어떤 문제냐면 저희 집 화장실에 물이 좀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가 물이 좀 막혀서 잘 안 내려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뚫어뻥이라고 하네 그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물이 좀 시원치 않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기 이 물 내려가는 안쪽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이렇게 열어서 이것도 되나 하고 이제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딱 보자마자 변기 안에 어떤 거를 보고 있군요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거기서 놀랐습니다. 계속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물이 많이 안 차는 것 같거든. 왜 그러지? 물이 충분히 안 차는 경우는 보통 수위 조절기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내부 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파란색 그 플로트 높이를 조금 조절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파란색의 어떤 플로트 높이를 조절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 조절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얘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파란색 플로트 옆에 작은 나사나 조절 레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살짝 돌려서 플로트 높이를 위로 올려주면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나요? 혹시 안에 플로트가 움직이는지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내부 부품에 이물질이 껴있진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부품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버튼 같은 거 보여요? 흰색. 네, 보여요. 그 하얀색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플러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살짝 올려보시면 물 높이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거 위로 올리니까 뭐가 되네. 됐다. 자, 이렇게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혼자 해결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변기 안에 물을 조절하는 그런 레버나 이런 게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되게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집에 설치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 레버가 어떤 건지까지 구분을 해주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한 2년 전만 해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AI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와, 이런 게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AI가 막 글도 써주고 뭐 프로그래밍, 코딩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직업들이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2년 전인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AI랑 보고 같이 대화하는 것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시각이 생겼고 청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리 세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AI에게 만약에 이 촉각이나 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까지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어떤 종목이 있을지를 한번 빠르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멀티모달 AI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이 멀티모달이라는 의미가요, 과거 AI는 텍스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각, 청각, 촉각 등등 이 확장된 물리 AI로 진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 뭐 의료 진단, 뭐 제조 또는 AR, VR 또는 교육 이런 서비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를 한번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이 자료는 만지 좀 된 자료여서 여기 제미나이 1.5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제미나이 3.0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런 멀티모달 AI의 또 주도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멀티모달 AI를 주제로 해서 수혜가 될 만한 그런 또 산업을 생각해 본다면 뭐 AI 튜터, AI 기반 언어 교육 확장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티커가 CHGG, DUOL 같은 기업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ETF로는 AIQ, 그 다음에 CHAT 이런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에 특화된 그런 ETF가 또 새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AI, 로보틱스, 헬스케어, 융합 분야로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 덱스콤이라는 회사, DXCM이라는 회사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개발하는 선도 기업이 있고요. 자, 그 외에 ISRG라는 티커,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로봇 수술 세계 1등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드트로닉, 티커가 MDT라는 회사도 차세대 수술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I 로보틱스 자동화 산업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대표적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회사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겠죠. 다들 아시는 옵티머스 로봇, AI 자율주행, 우주 산업 키워드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마존도 물류 자동화 로보틱스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마존 물류 창고를 자체 어떤 그 로봇 기술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심보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통센터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 월마트가 이 회사 기술을 이용하고 있죠. 자, 관련된 ETF들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엣지 컴퓨팅이라는 분류를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봤는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뭐 드론이나 뭐 자동차나 또는 뭐 스마트 안경 같은 디바이스에 이 엣지 AI 반도체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서버와 통신을 하지 않고 AI 반도체 칩이 바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단말기에서 바로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기술이고, 가장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는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이런 엣지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1등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TSMC 같은 기업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관련된 ETF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뭐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뭐 구글, 애플, 메타는 최근에 스마트 글라스 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된 기술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 AI 기반 광고 검색 생태계 재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글을 예를 들면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고 구글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AI 기반 검색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검색으로 인한 광고 수익보다는 이 AI 서비스로 인한 구독형 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글이 이런 변화에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챗GPT가 막 급부상하면서 구글 검색창을 앞으로 더 이상 이용하겠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정말 한 2년 사이에 구글이 정말 발빠르게 제미나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챗GPT를 압도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글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핀터레스트 같은 종목도 이쪽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제가 넣어놨고, 레딧 같은 종목도 AI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레딧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레딧 같은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가 수년 내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2025년에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뭐 레게트 컴퓨팅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죠. 좋은 기업과 지금 투자 가능한 기업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한 최소 3년 동안 이 AI를 주제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를 실생활에 제가 AI를 활용하는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쭉 리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워렌 버핏이 했는데, 그만큼 유망한 기업이라도 적정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겠죠. 2025년 3분기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투자 회사죠. 자, 이 회사가 구글을 새로 담았잖아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왜 안 담았을까요? 우리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에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워렌 버핏은 테슬라를 안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유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담았을까요? 분명히 깊은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 페이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기업의 어떤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내가 좋은 가격에 투자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이 화면에서 왼쪽의 화면과 오른쪽의 화면이 있는데, 왼쪽의 화면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주제로 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변수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매출, 이익, 기술력, 자산, 뭐 임원진의 역량, 이런 것들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와는 상관없지만
주가를 막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로 시장의 심리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시장의 심리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가를 이제 크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보면 기대감과 실망감입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높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실망감이 높으면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기대감과 실망감 때문에 기대감이 높을 때는 주가가 과열되고 실망감이 높을 때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기를 해봤어요. 기업의 내재 가치는 빨간색 그래프로 그렇게 위아래 등락폭이 크지 않지만 시장의 심리 변화로 따른 주가 변동폭은 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의 심리 변화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잘 못 보고 시장의 심리에만 자꾸 휘둘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초보분들이 이런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도록 두 개의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정주가 템플릿이고 두 번째가 성장률 추적기라는 템플릿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 추적기라는 이 템플릿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고 실전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까지 설명을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주가가 10배 상승한 엠로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이 엠로빈이라는 기업은 2023년 11월에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 종목 분석 요청이 있어서 이 종목을 분석해보고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기업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적정 주가 범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6달러 정도의 1차 매수만 해봤었어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이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1차 매수 이후에 2차, 3차, 4차 매수는 안 했던 기업인데, 자, 우측에 보시면 목표 주가를 제가 64불로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목표 주가를 64불로 정해놓은 건데, 여기 계좌, 여기 화면 보시면 72달러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수익을 2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23년 11월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이 엠로빈이라는 회사의 EPS와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EPS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쉽게 말하면 순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EPS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2023년 11월 당시에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025년 2월 24일 당시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데, 여기에서 2025년 예상 EPS의 변화를 보시면 2023년 11월에는 이 엠로빈이라는 회사가 EPS 1.92달러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 2월 24일 기준으로는 이 엠로빈이라는 회사의 EPS 추정치가 6.56달러로 크게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매도를 한 이후에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이렇게 크게 상향된 거를 뒤늦게 안 거예요.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 주가가 얼마라고 했죠? 36달러.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에 2025년 2월 기준으로 보시면 주가가 415달러입니다. 10배 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했어도 계속 상승하는 이 패턴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을 바로 이 성장률 추적기라는 템플릿을 만든 건데, 자, 이 템플릿은 제가 쓴 책에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전 투자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이 파가야라는 종목을 밀착 관리하고 있는데, 이 파가야라는 종목이 제가 처음 분석했을 때가 2024년 11월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한 8불, 9불 정도 했었어요. 근데
2025년에 주가가 40불까지 찍고 최근에 조정을 하면서 또 이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왼쪽에 제가 댓글들을 남겨놓은 게 뭐냐면, 파가야로 돈을 많이 이제 수익을 내셨나 봐요.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파가야를 사서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왼쪽 댓글 보시면 100% 넘는 수익 중인데 안 팔고 있습니다. 뭐 템배거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량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우측에 제가 만든 성장 추적기를 보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기업의 EPS 추정치와 매출 성장률 추정치를 기록을 해서 이거를 템플릿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든 건데, 여러분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 종목을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가야의 최근 12주 동안의 EPS와 매출 성장률의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 많이 상향됐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당시만 해도 2025년 6월 27일까지였었죠. 자, 제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템플릿 기준으로 파가야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티커를 파가야 PGY 티커로 이렇게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성장률 추정치가 최근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보시면 EPS 성장률이 전년 대비 272%, 매출 성장률이 27.4%. 제가 6개월 전에 봤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더 많이 상향됐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때보다 더 좀 조정이 또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팔아야 할지 더 사야 될지 판단 기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만 봐도.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를 개인이 직접 하면 힘드니까 제가 만든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시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 책에서. 그래서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템플릿이 있는데, 요거는 적정 주가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주식 초보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템플릿의 작동 원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이 템플릿을 활용하는데 최소 2시간 정도,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기초 이론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좀 난이도가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 활용법과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제가 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적정 주가 템플릿도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으로 만든 퀀트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적정 주가 템플릿에 넣고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라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는 시장의 정량적인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은 정말 한 1% 정도만 들어가고, 시장의 정량적인 지표, 그 중에서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시장의 심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기업의 내부자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특급 정보가 있다고 할 때 기업의 내부자가 가장 빨리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월가 애널리스트들, 투자 IB들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를 가장 늦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투자 IB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좀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한 이 성장률 추적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 추적기에 이 데이터 패턴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패턴을 제가 발견을 해서 통계로 만들어서 이걸 실전 투자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팔란티어 예만 한번 들어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EPS와 매출 성장률에 대한 애널리시스 컨센서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EPS와 매출 컨센서스가 둘 다 상향하는 이런 패턴일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확률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한 70%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반대로 EPS와 매출 컨센서스가 둘 다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한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과 이 성장률 추적기 템플릿만 잘 활용하셔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누가 사라고 했대, 누가 팔라고 했대, 너 말 듣고 샀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은 적어도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김훈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한 16년 정도 사업을 했었고,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여러 번 받고, 회사를 이제 상장사와 M&A 하면서 이제 엑시트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제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 유치를 받거나 M&A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비싼 가치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근데 지금은 제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는 것들도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루틴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회사가 내년에 좋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이유로 이런 회사는 이런 기업 가치가 적정하고 이 적정한 가치에 투자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다루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보면서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좀 투기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서 샀다, 또는 다른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해서 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없고 남의 말만 듣고 이걸 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근데 남의 말만 듣고 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필드에서 어떤 경력을 쌓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면 그 분야에 정말 마스터,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식 투자를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다면 정말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지, 남의 말만 듣고 10년을 하면 10년을 한 사람과 1년을 한 사람의 주식 투자 실력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내 기준을 만들어서 내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책이고, 제가 운영하는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하자는 스터디 클럽 역시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으로, 루틴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투자 방법이다,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